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한일 양국이 오늘 0시부터 상호 간의 그 90일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가 이은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어떻게 상호 어떤 맞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성격으로 보십니까, 유기준 의원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경제 통제부터 해서 또 네. 강제징용 판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게 급기야는 그동안에 이제 입국 사적을 면제하면서 90일간 서로 상호 국가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제한하고 중단하겠다고 해서 이제 한일 양국의 교류가 상당히 이제 당분간은 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감염병이라는 게 국경을 넘어서 뭐 항공편으로도 움직이고요. 뭐 육지에서 국경을 넘기도 하는 것인데 한일 두 나라가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 방역에 두 나라가 같이 공조해야 되는 상황인데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있곤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로 방역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본 아베 내각에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네. 게요. 첫째, 우한에 있는 자국 교민들을 특별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데려왔었고. 네. 근데 이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집에 가고 호텔에 가고 싶은 사람 호텔에 가고 알아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했던 일본 아베 내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친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 몇 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본이랑 친한 그렇죠, 미국이요. 그 네. 표현이죠? 네, 아베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하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자국 방역에 대한 어떤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왜 한국과 일본만 콕 찍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네. 이 질문에 아베 총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는요, 이 유독 일본에만 강력 대응한다는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한 것이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또한 이 중국 감싸기라는 어떤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에 발생이 돼서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확진자 수로는 전 세계 2위, 사망자는 전 세계 4위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더 이상 퍼지면 확산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조치를 위해서는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오는 비자 사적 면제를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일본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확진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했지만은 그 내부로는 어떤 좀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0여 개국 정도로부터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일본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더 이상 이제 이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종식시키는 그런 면하고는 어떻게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에 따른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면 우리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비자와 관련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제외하고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조치가 일본에서 취한 조치보다 오히려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나리타 오고 간 사이 공항 2개만 열어줬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추후 결정한다고 해서 여지를 두면서 지금 막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을 거쳐오는 사람들한테는 14일간 2주간 격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 입국 절차에 준해서만 지금 하겠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일본한테 과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보다 조금은 더 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본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했다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베 내각이 정말로 이것이 단순히 방역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공경을 어떤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베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의 과잉 강경 조치.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 내에서 뭐 혐한이라고 해야 될지 반한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다시 자극해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서적 호소가 가능한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오버하는 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아베 그 내각에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현명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일본 현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는요, 이런 아베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는지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예. 갑자기였는데 그 뭐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신문 기자들은 예를 들면 그 교육부라든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부처에 연락을 했는데 전혀 설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결정이 예, 내렸는지. 우리도 지금 들었다라든가 스가 관반 장관도 발표해서 알았다. 네, 호소카 유지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진단이었는데요. 이번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대변인격이라는 관방장관도 발표 후에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관련해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우익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부처 간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네요. 유기준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그 조기에 종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그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 네. 그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적 면제를 잠시 보류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당연한 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근본적인 것은 이게 우리 현재 있는 코로나 사태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곳에 주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토론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큰 집에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당장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만일에 우리 가지고 있는 노력이 그쪽으로 분산된다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그렇다면은요. 부분은 예. 앞으로도 이제 일본이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또 일본 자체에도 불리한 점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그 일본 1만 7천여 명의 일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상당한 또 피해도 있을 테고 또 그로 인한 혼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거지, 그 숙제로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가 그렇다면은 직접 이해 당사자고요. 특히 뭐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 3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요,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구도 전국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냈나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이렇게 가다가는 또 지지율이 30%까지 이제 급락한 것까지 환기를 시키면서 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보도가 아니라 일본 현지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이 조치를 발표한 게 5일인데 전날 총리실에서 거의 하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오더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담당 부처가 후생 노동성인데, 후생 노동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총리실에서 하라면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따르는데 기자들한테조차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방역을 위해서 한일이 공조를 하면 참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방역이라고 하는 급선무 차원에서 한일이 공조를 해서 실무 협의를 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이것이 방역을 위한 것이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냐라는 성격 규정에 따라서 여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자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 여기에 쏠려 있느냐? 결국은 이게 아베가 그러니까 저기 겪고 있는 정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인데, 네. 지금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런다고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실각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전망 기사까지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베 총리는 그동안에 보면은요, 다양한 뭐 사학재단 비리라든지 또한 지역 유권자들을 일본의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벚꽃 축제에서 이제 이른바 사쿠라 게이트라고 이제 불리는 것까지 해서 많은 공경에 처했었지만은 지지율이 굳건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너무 약체인 야당 덕을 보는 거 아니냐는 진단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이게 한국의 방송인데, 네.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해서 더 확진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진한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게 돼야지 지나치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걸 과연 시청자가 듣고 싶은 말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그거 이제 말씀 주신 거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그 미일이라는 어떤 안보 공조는 대단히 두터운 동맹이고요. 또 한일 뭐 한미 공조도 대단히 두터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맹이지만 일본의 언론에서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란 게 네. 그 미국 같은 언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보도되는 그런 그 국제 관련 뉴스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또 아까도 보니까 어떤 한문이 나와서 말한 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사태에 좀 그 논점을 맞춰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럼 바로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 제한한 곳이 10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 관련해서 박능우 관련한 건 아닙니다만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의 장점과 성과를 좀 언급을 했어요. 예, 유기준 의원님. 예, 그 뭐 이게 뭐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국민들이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 또 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로 말하면은 이제 전 세계 지금 2위가 되고 또 사망자 수는 전 세계 4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그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 지금의 사태가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관료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냉소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여기에 공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이 사태가 현재로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그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을 가보면 정말 초토화돼 있어 말을 못할 네.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장 필요한 뭐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첨단 기술이 잘 조화된 현대 대응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화자찬은 정말 듣기가 아주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네, 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가 부적절하죠. 첫째는 발언 주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이제 해외 외신에서 한국이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처의 장관이고 그렇다라면 그냥 겸양의 미덕으로 다른 쪽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화자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시기도 부적절하죠. 이게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자기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서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렇게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그게 맞다고 예. 만약에 그 말이 맞고 그걸 세계가 공감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매일 늘어나고 지금 100개국이 넘겠습니까? 만약 그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라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의 숫자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많은 외신을 보고 그 방송으로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의 주요 선진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CD국의 주요 국가들의 그 방역 당국자들은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16,000건의 진단 키트, 뭐 시험이라든지 드라이브 스루라든지요. 치사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또 그 당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까지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권에서는 이 여권 관계자들의 어떤 코로나19 관련되는 어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관련해서 대표로 좀 사과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제 계속 나온 거잖아요. 네. 뭐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을 했다라는 등, 뭐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이야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구, 경북도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집권 여당 관계자가 물론 어떤 대표급의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집권 여당 소속의 당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그것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임 준가 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빨리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오늘 관련해서 그 방역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뭐 양보의 배려의 시민의식 발휘해달라 당부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유기준 의원님 마스크 관련된 지침이 좀 몇 번 바뀌는 국면이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마스크를 처음에는 뭐 껴야 된다. 그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이걸 또 3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보건당국이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혼란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정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변곡점이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변곡점은 어떤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게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침체기로 간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장 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변곡점을 지나는 것이 되는 건지 그 도대체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아니하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사망자가 발생한 날인가요? 그때 그 기생충 영화를 본 기생충 영화의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뭐 짜파구리를 먹고 그때 뭐 안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못지않은 현실 인식에 대한 예. 안이함이 묻어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적절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막상 했던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지난번에 봉쇄라는 표현을 했던 그 의원은 이번에 보니까 공천을 버젓이 받았더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아마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한 2주 전으로 돌아가서 이거 복귀를 해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른바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발 어떤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가 끝나는 상황에 도달을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이제 900 이상을 찍은 다음부터 물론 아직도 매일 몇백 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루에 그러니까 몇백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약간 말이 앞선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야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된 경제적인 영향을 좀 커지면서 정 총리도 오늘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 관련해서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이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바로 이어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국면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쏘아 올린 게 이재용 소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전 국민은 그러니까 상대하기 힘들다더라 한 1,000만 명 정도에게 재난 어떤 기본소득 개념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포용국가 비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긴급 제안문을 발표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이 요번에 그러니까 창당한 어떤 시대전환이나 이런 데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또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그 기본소득의 어떤 원초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년수당 이런 것들을 맨 처음 도입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호응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전 국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다만 1,000만, 1,500만 그러니까 정말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한번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앞서서 추경에서는 11조 7천억 중에서도 보면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뭐 대해서 일부 뭐 그- 지역 상품권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네. 얘기인데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사들이 나와가지고 김경수 경남지사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포퓰리즘 경쟁하듯이 재난소득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필요한 그 계층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확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생계 고난을 겪고 있는 또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공감됩니다만 이걸 묻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소득으로 1인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당장 재원만 하더라도 100만 원씩만 주면 51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그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큰 돈이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 100만 원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차별적인 그런 포퓰리즘을 이걸 접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또 필요한 그 소득별로 어려운 그런 분들을 집중해서 한다면 그 효과적인 저는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니까 저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경안이 편성이 된 다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번 추경안에도 사실은 그 재난 기본소득 개념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네. 어떤 이야기냐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푼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 어떤 그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한정을 해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틀 안에서라고 네.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10조 미만으로도 사실은 이분들의 한정에서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그러니까 접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한번 시험적으로 지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그래요. 되는 거죠.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예. 이 모든 국민에게 얼마씩 이렇게 푼다 이런 말은 꼭 이게 무슨 선거에 관련되는 그런 발언을 워낙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되면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이나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제한적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그거는 건 이미 어떻게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거 이외에 대한 그 부분. 이외에도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별로 또 예. 소득 계층별로 또 아니면 또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을 알겠습니다. 받는 그런 것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완전한 보편적 네네. 복지 대신에 약간 선별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예. 지적이셨어요.